이 사진 한 장이 한 가족의 30년을 뒤집습니다. 서문시장에서 사라진 3살 아이. 30년 뒤 기적처럼 돌아온 아들. 그런데 온몸이 문신이고 정가가 10손가락을 넘는 남자라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냉철하기로 유명한 강 검사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우던 그의 시선이 거실 벽난로 위 낡은 아기 사진에 멈춥니다. 이게 왜 여기에? 오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가 숨겨온 진실과 누군가가 기다려온 기적이 한 장의 사진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자리로 조용히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부터 나는 이미 이 집이 정상적인 집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평창동. 주소만으로도 공기가 다르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조차 비싸게 들리는 동네. 담장은 높고 CCTV는 눈처럼 촘촘했고 대문에는 사람보다 먼저 성질을 보이는 경비 시스템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방어를 뚫고 오늘 이 집 안쪽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검사님, 안에서 난리랍니다. 수사관이 낮게 말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했지만 어깨가 굳어 있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정장을 한 번 더 여몄다.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손이 현관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면서 집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술 냄새, 담배 냄새, 싸움 직후의 땀 냄새, 그리고 불길한 정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서준우 검사다. 내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안쪽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내 말끝을 물고 늘어졌다. 거실 한복판엔 남자가 있었다. 30 중반쯤, 정확히는 34살쯤으로 보였다. 목덜미부터 귓불, 손등까지 이어지는 문신. 피어싱이 번쩍이고 눈은 술기운으로 빨갰다.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마치 누군가의 죄책감을 꿰뚫어 보는 사람처럼. 장도현. 사기 및 공갈,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 내가 차갑게 말하자 남자가 비웃었다. 사기? 공갈? 그가 입술을 비틀며 고개를 까딱였다. 여기 주인들한테나 그런 말하지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그때였다. 내 시선이 거실을 훑다가 벽난로 위에서 멈췄다. 아주 오래된 액자. 금빛 테두리의 유리 너머로 아기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부부. 흐릿한 흑백. 사진관 조명 특유의 부드러운 그림자. 나는 발끝부터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왜냐하면 저 사진은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사진과 결이 같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 주머니 속 사진 반쪽과 나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목 안쪽이 막힌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수사 상황에서 감정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그게 내 직업이었고 내 자존심이었고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아주 천천히 티나지 않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액자 속 사진을 더 가까이 보려는 척하면서도 실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도망쳐라고 소리치는 걸 듣고 있었다. 그때 내 뒤쪽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다. 제발 제발 그건 아니야. 거실 소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게 한 여자가 거의 주저앉다시피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한미경육식. 이 집의 안주인. 그리고 한국 굴지의 건설사 태성건설 회장 부인.
그 옆에 노인이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박성진 62. 회장. 사람들은 그를 다 가진 남자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엔 돈도 권력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표정이 박혀 있었다. 절망과 죄책감이 뒤엉켜 마치 오래된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얼굴.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장도연이 있었다. 도연은 거실 중앙에 서서 마치 판을 쥔 사람처럼 웃었다. 회장 쪽으로 턱짓하며 말했다. 지금 도장 찍으라니까요. 안 찍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예요. 나는 그제야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테이블 위 두꺼운 서류 뭉치, 법무법인 인장 문구, 지분 이전, 부동산 명의 변경, 예금 계좌 권한 위임. 한 줄 한 줄이 회장의 30년을 찢어먹고 있었다. 그리고 회장의 손가락 사이엔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다. 도장이 서류 위로 내려가기 직전. 정지. 내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다. 도연이 고개를 비틀었다. 뭐요? 검사님, 딱 봐도 가족 문제잖아요. 그가 한 글자씩 눌러 말했다. 나 회장 아들이에요. 그 말에 회장 부부가 동시에 떨었다. 그 떨림은 믿음이 아니라 공포였다. 30년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가지는 그 이상한 공포. 유전자 검사 나왔거든요. 99.9% 일치. 도연이 이빨 사이로 웃음을 흘렸다. 그러니까 내 권리 찾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수사관들을 향해 짧게 명령했다. 확보. 수사관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도연이 갑자기 웃었다. 그리고 그가 한 발을 창문 쪽으로 옮겼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뛰면 되겠네. 그 순간 부인 한미경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제발. 회장 박성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마치 자기 죄를 인정하듯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건의 본질을 더 정확히 이해했다. 도연은 가짜였든 진짜였든 상관없었다. 그가 쥐고 있는 건 DNA가 아니라 이 부부의 죄책감이었다. 죄책감은 돈보다 강했고 돈으로 만든 저택보다 더 단단한 감옥이었다. 나는 천천히 도연을 향해 걸었다. 장도연, 너 누가 시켰지? 도연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나는 봤다. 그건 폭력배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덫을 밟았을 때 잠깐 보이는 계산의 균열이었다. 나는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목숨값이 된다. 그때였다. 거실 벽난로 위에 그 사진이 다시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만졌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찢어진 사진 반쪽이 그 안에 있었다. 설마. 나는 믿지 않으려 했다. 검사는 설마를 믿는 직업이 아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동공이 흔들렸다. 나는 확신했다. 저 액자 속 사진과 내 주머니 속 사진은 원래 하나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내가 잡으러 들어온 사기범보다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시작이 이 집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 그 집에는 열리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수사관들이 장도연을 제압하고 거실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시선을 2층 복도 끝으로 옮겼다. 문 하나가 보였다. 다른 문들과 달랐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 앞 공기만은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거기서 멈춰서서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문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민재.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유 없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이름은 서준우였다. 그런데 왜 저 이름이 이렇게 낯설지 않았을까? 검사님, 뒤에서 한미경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를 만큼 조용했다. 그 방은 안 보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늘 젖어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울지 않으려고 너무 오래 참아온 얼굴. 30년 동안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들어가 봐도 됩니까? 박성진 회장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들어가시죠. 열쇠 소리가 났다. 쇠가 맞물리는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찰칵.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냄새부터 느꼈다. 오래된 종이, 나무 그리고 먼지. 그 위에 겹겹이 쌓인 시간의 냄새. 방은 생각보다 작았다. 아이 방이었다. 너무나 분명한 아이의 공간. 낡은 로봇 장난감. 모서리가 다른 자동차 미니어처. 벽에는 색이 바랜 크레파스 그림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선은 삐뚤었고 색칠은 엉망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 아이의 숨결이 있었다. 침대 위에는 작은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이불 위에 내려앉은 먼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매일 아침 들어옵니다. 한미경 씨가 말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두고 싶어서요. 나는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건 돌잔치 때 받은 것들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이 같은 날, 같은 장소였다. 그리고 나는 그 중 한 장에서 완전히 멈춰섰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 프롤로그에서 봤던 그 사진과 같은 날, 같은 배경. 다만 이 사진은 찢어지지 않은 원본이었다. 내 손이 굳었다. 말도 안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시선이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자 박성진 회장이 낮게 말했다. 1991년생입니다. 그 아이. 1991년. 나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했다. 지금이면 35. 내 나이와 같았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뛰는 법을 잊은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그날 박성진 회장이 말을 이었다. 시장에 갔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주말. 사람이 가장 많은 날. 국밥집 앞이었어요. 잠깐,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무너졌다. 고개를 돌린 사이에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려지고 있었다. 인파, 소음, 아이의 손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순간 30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이후로 한미경 씨가 대신 말을 이었다. 우리는 멈췄어요.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기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이 방은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형벌의 공간이었다. 부부는 이 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방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도현, 장도현 믿고 싶으셨군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믿고 싶었던 게 아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죄책감 착취였다. 그리고 그 설계의 마지막 퍼즐이 아까 내가 본 사진 반쪽이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오늘, 왜 이 집에서, 왜 그 사진이 내 앞에 나타났을까? 나는 다시 거실로 내려오며 양복 안주머니 속 사진 반쪽을 손끝으로 눌렀다. 차갑게 식은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심장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사건이 장도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 집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집을 나서자 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평창동의 밤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는데도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아까 그 방, 그 사진, 그리고 1991년생이라는 숫자.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진. 정확히는 사진의 반쪽이었다. 찢어진 단면은 오래돼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둥글게 달아 있었다. 어머니는 이 사진을 항상 잘 간직하라고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야. 그 말 외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어릴 때 나는 물은 적이 있다. 왜 사진이 반쪽이냐고. 왜 아버지는 없냐고. 왜 나에겐 3살 이전의 사진이 하나도 없냐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만 했다. 잃어버렸어. 그땐 우리가 많이 힘들었거든.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는 수밖에 없었다. 검사가 된 지금에서야 알겠다. 사람은 모르는 진실보다 알아버린 진실을 더 두려워한다는 걸. 나는 시동을 끄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아주 흐릿한 기억.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되지 않는 장면. 사람이 많았다. 소리가 컸다. 어른들의 다리가 숲처럼 보였고 나는 그 사이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늘 비어 있었다.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그게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다들 그렇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오늘 박성진 회장의 집에서 본 그 사진은 그 공백의 형태를 부여했다. 혹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확신 없는 가설은 수사의 적이다. 더군다나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재 불을 켰다. 책상 위에는 항상처럼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지만 오늘은 그 어떤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곳. 거기엔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 있었다.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병원 진단서 몇 장. 어머니는 내가 29이 되던 해 암으로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준우야. 무언가를 말하려다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걸 피했다. 그저 사랑받았다는 기억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는 단정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웠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다. 1991년 4월. 내가 태어났다고 알고 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오늘도 그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지나갔다.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손이 떨렸다. 울지 않았다. 내 품에 안기자마자 엄마라고 불렀다. 펜이 종이를 긁은 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그 문장을 쓰는 손이 떨렸던 것처럼. 경찰서 앞까지 갔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책상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죄를 지었다. 알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한동안 비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사진 반쪽, 기억의 공백,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확인해야 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국과수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급 유전자 검사 의뢰합니다. 사적인 건데 결과는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오늘 내가 들어갔던 저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30년 동안 나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아직 그들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은 진실은 또 다른 상처가 될 뿐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사건이 아니었다. 사진 반쪽은 내 과거의 일부가 아니라 내 정체성의 시작이었다. 국과수의 전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서 검사님,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말씀하세요. 잠시 침묵.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직계 혈연 관계 확인됐습니다. 부자 관계 99.99% 일치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축하도 위로도 필요 없는 숫자였다. 그저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박성진 회장도 한미경 씨도 아니었다. 어머니였다. 나를 키워준 사람. 평생을 조용히 살다 간 여자. 죄책감을 품고 살았을지라도 나를 버린 적은 없었던 사람.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검사로 살아온 나는 늘 명확한 구분을 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진실과 거짓, 흑과 백.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모든 경계가 흐려졌다. 그날 밤 나는 평창동으로 다시 향했다. 주소는 이미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는 저택 앞에서 멈춰섰다. 엔진은 켜진 채였다. 헤드라이트가 담벼락을 비추고 있었다. 초인종은 불과 몇 걸음 앞. 문만 열면 3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내가 들어가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눈물을 흘릴 것이다. 서로를 끌어안고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메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기쁨은 또 다른 상처 위에 세워지는 기쁨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한 번 속았다. 가짜 아들에게 죄책감이라는 덫에. 만약 내가 또 틀렸다면? 만약 이 진실이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라면?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은 핸들 위에서 굳어 있었다. 그때 거실 불이 켜졌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한미경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성진 회장은 벽난로 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 아까 내가 봤던 그 사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붙잡고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에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다.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할 것. 그때까지 나서지 않는다. 검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적어도 그게 내가 믿어온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원칙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차를 돌렸다. 저택이 사이드 미러에서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뻗으며 엄마. 그리고 이번엔 그 아이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검사님, 장도연 아니 그 조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독사파, 장기 실종 사건만 노리는 전문 사기 조직입니다. 수사관의 말은 내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도 맞습니다. 30년 전 실종 기록, 사진 자료, 병원 기록까지 어딘가에서 새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이어진 사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사진 반쪽을 꺼냈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이 사건의 끝에는 가짜만 있는 게 아니다. 진짜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진짜는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누군가는 30년 전 그날 의도적으로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금의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들로서 해야 할 일도. 다음엔 더 이상 문 앞에서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독사파는 생각보다 오래된 조직이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영리했다. 나는 수사 기록을 넘기며 그 이름을 처음 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노인 대상 사기, 실종자 가족 접근, 가짜 유전자 검사. 사건 하나하나는 조악해 보였지만 30년이라는 시간 위에 겹쳐놓고 보면 이건 생활형 범죄가 아니라 산업이었다. 검사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낡은 신문 스크랩. 1991년 대구 서문시장 실종 기사. 사진은 흐릿했고 기사의 끝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현재까지 유의미한 단서 없음.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유의미한 단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라진 것일 수도 있었다. 기록이 이상합니다. 내 말에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 3년 뒤 갑자기 퇴직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 하지만 퇴직 직전 한 여성의 진술을 접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성? 50대 초반. 울고 있는 아이를 보호했다는 내용이요.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 나는 이미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 어머니, 그 진술은 어떻게 됐지?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류가 없습니다. 사라진 서류, 사라진 진술, 사라진 아이.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려간 범인이 아니라 아이를 발견하고도 돌려보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날만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 뒤로 30년 동안 그녀는 매일 죄를 살며 살았을 것이다. 지킨다고 쓰여있던 수첩의 문장. 그건 다짐이 아니라 속죄였다. 검사님,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건 계속 맡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검사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맞는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동안 읽지 않았던 페이지, 의도적으로 넘겨왔던 부분, 오늘도 아이를 안고 잠들었다. 경찰서 앞을 지나쳤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꾼다. 사람 많은 곳만 가면 울음을 멈추지 못한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아이는 나였다. 내가 지은 죄를 아이가 대신 벌받게 할 수는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번 아이를 잃은 여자였고 다시 만난 아이를 놓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평창동으로 향했다. 이번엔 차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문 앞에서 서성이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한미경 씨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성진 회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검사님,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준우입니다. 그리고 말끝이 잠시 흔들렸다. 확인 중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실망과 안도의 그림자가 동시에 스쳤다. 장도연 사건은 조직 범죄입니다. 여러 실종 사건을 악용해온 조직이고 회장님 댁은 표적이었습니다. 박성진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했지요. 아니었다. 그들은 약한 게 아니라 인간적이었을 뿐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나서며 나는 다시 한번 벽난로 위 사진을 보았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속으로 말했다. 이번엔 제가 갑니다. 독사파 검거 작전은 새벽에 시작됐다. 조직은 밤에 움직였고 밤에 무너뜨려야 했다. 나는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점들이 하나씩 꺼졌다. 은신처, 차고, 가짜 검사기관, 그리고 장도연, 확보, 무전 너머로 들려온 그 한 단어에 상황실의 공기가 느슨해졌다. 하지만 나는 긴장을 풀지 않았다. 이 조직의 핵심은 아직 남아 있었다. 정보의 출처. 장도연은 조사실에서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꼬리를 올린 채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검사님,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나는 그를 마주 앉아 바라봤다. 이제 그는 폭력배도 협박자도 아니었다. 그저 덜컹거리는 의자에 묶인 한 인간이었다. 사진은 어디서 났지? 장도연은 웃었다. 어떤 사진? 평창동 집에 있던 돌잔치 사진. 반쪽짜리.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정말 짧았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 그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에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따로 있었죠.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어디서? 고아원요. 그 한 단어에 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희망 보육원. 90년대 초반 대구 쪽.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말을 이었다. 거기 오래된 서류 창고가 있어요. 버려진 물건들, 아이들 소지품, 누가 가져가도 모를 정도로.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 사진을 처음 본 게 언제지? 몇 년 전. 조직에서 실종 사건 전문으로 털기 시작하면서요.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검사님, 그 집만 노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성만 봅니다. 부모가 죄책감에 찌들어 있으면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나는 손에 힘을 줬다. 그럼 진짜 아이는? 장도연은 이번엔 웃지 않았다. 몰라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살아있을 가능성은 높죠. 그 말에 조사실 공기가 바뀌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죽은 애들은 흔적이 없어요. 사진도 기록도. 그런데 그 집은 너무 많았잖아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누군가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장도연이 덧붙였다.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검사님,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간 날,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이미 진짜는 거기 있었어요.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무슨 말이지? 사진. 당신 주머니에 있던 반쪽. 그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이미 한 번 맞춰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누가? 장도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당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검사님, 당신은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사건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아니, 더 들으면 흔들릴 것 같았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검사 서준우, 35. 그 이름은 언제부터 진짜였을까? 나는 주머니에서 사진 반쪽을 꺼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말해야 한다. 피할 이유는 충분했지만 피할 권리는 없었다. 그 집은 3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30년을 돌아왔다. 나는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이번엔 밤이 아니었다. 해가 완전히 지지도 않은 어정쩡한 저녁이었다. 이 시간의 평창동은 낮보다 더 조용했다. 사람들이 각자의 집 안으로 숨어들며 세상과 거리를 두는 시간. 초인종을 누르기 전 나는 아주 잠깐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나는 더 이상 검사 서준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문을 열면 누군가는 30년의 시간을 한꺼번에 되찾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명분은 없었다. 딩동. 문이 열렸다. 한미경 씨였다. 그녀는 나를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람도 경계도 아니었다. 그저 기다렸다는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정리되어 있었다. 술병도 서류도 없었다. 그날의 난장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박성진 회장은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맞았다. 오셨군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검사로 온 게 아닙니다. 그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나는 앉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사진 반쪽을 꺼냈다.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미경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이 사진. 내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겁니다. 박성진 회장의 눈이 사진으로 옮겨갔다.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어릴 때부터 이 사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3살 이전의 기억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 많은 곳에서 울던 기억만 있습니다. 한미경 씨의 손이 입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무너질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국과수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말에 박성진 회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결과는 나는 말을 멈췄다. 이 다음 문장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다. 직계 혈연 관계 확인됐습니다. 정적?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한미경 씨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름이. 그녀의 목소리는 기도 같았다. 그 아이 이름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박민재. 그녀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성진 회장이 아내를 붙잡았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검사님, 그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을 정정했다. 서준우가 아니라 박민재입니다. 그 순간 한미경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민재야. 그 한 단어가 내 가슴을 그대로 찢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아들이 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말에 박성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다. 우린 기다릴 수 있네. 30년을 기다렸으니까. 한미경 씨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이름. 지금은 서준으로 살아도 돼. 우리는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끝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떨어지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나는 깊게 인사했다. 다시 오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문을 나서며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평창동으로 가지 않았다. 가지 않으려 한 게 아니라 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대신 나는 기록 속으로 들어갔다. 검사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 종이와 날짜와 서명 사이. 어머니의 수첩, 30년 전 경찰 기록, 그리고 독사파 조직의 진술.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다 보니 마침내 하나의 선이 이어졌다. 1991년 4월 대구 서문시장. 그날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사람이었다. 교통사고, 단 한 줄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장례식. 그 상실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장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난 것이다. 아이는 3살. 손에는 끊어진 실끈 같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부모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경찰서까지 갔다.
그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진술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그날 담당 형사는 일단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 부모가 나타나면 연락하겠다고.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경찰서를 찾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계획도 공모도 계산도 없었다. 다만 놓을 수 없었던 한 번의 선택. 나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했다. 미화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검사는 진실을 가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실을 들고 다시 평창동으로 향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한미경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는 박성진 회장이 앉아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저를 키워준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봉투를 바라봤다. 그분은 당신들의 아들을 훔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날 아들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미경 씨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분 품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에 박성진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분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를 검사로 키운 사람입니다. 긴 침묵. 한미경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그분도 아이를 잃은 엄마였으니까요. 그 말이 이 집의 30년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차를 마셨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진실을 바라봤다. 그리고 며칠 뒤 독사파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조작된 유전자 검사, 공모자, 사라진 기록, 모든 퍼즐은 맞춰졌고 모든 범인은 법정으로 향했다. 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건명 1991년 대구 서문시장 실종 사건 관련 조직적 사기 범죄. 피해자 박성진, 한미경 외 다수. 그리고 참고인 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서준우 본명 박민재. 그 이름을 적는데 이제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이제 다 정리했어.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웠다.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한미경 씨였다. 민재야, 이번 주 일요일 저녁 괜찮니?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검사로서의 삶과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일요일 저녁 나는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왔니? 한미경 씨가 말했다. 이제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지 않았다. 거실에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있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밥, 특별할 것 없는 반찬들, 고급 요리도 성대한 상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이 사는 집의 저녁이었다. 박성진 회장은 신문을 접고 나를 바라봤다. 퇴근했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 단어로 충분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다. 한미경 씨가 조용히 밥을 퍼주며 말했다. 내 자리는 여기, 내 자리는 식탁 한가운데였다. 30년 동안 비어 있었던 자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자연스럽게 일어섰다. 제가 설거지할게요. 박성진 회장이 짧게 웃었다. 검사가 그런 것도 하나. 이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아들도 해야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오니 벽난로 위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이번엔 찢어지지 않은 사진 옆에 내가 가져온 반쪽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직 붙이지는 않았다. 테이프도 액자도 없었다. 그렇게 그대로 두기로 했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붙이지 않을 거야? 한미경 씨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 더 있다가요. 지금은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녀는 이해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에서 자지 않았다. 아직은 돌아갈 집이 있었고 돌아올 집도 생겼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상황실이었다. 검사님, 아니 민재 씨, 그 호칭이 조금 웃겼다. 새 사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 내일 출근해서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삶은 계속되는 거지. 다음 날 나는 다시 검사실로 향했다. 명패는 그대로였다. 서준우 검사. 바꾸지 않았다. 이름을 지운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서류 맨 아래 서명란에는 이제 이렇게 적었다. 서준우 박민재. 두 이름이 이제는 싸우지 않았다. 퇴근 후 나는 가끔 그 집에 들렀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별말 없이 돌아왔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사과도 보상도 없었다. 대신 같은 시간을 살았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사진은 아직 붙이지 않았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붙여질 날이 올 거라 믿으니까 그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걷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나는 오늘도 검사로 출근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두 곳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남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이 가족일까요? 함께 살아낸 시간이 가족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읽고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더 깊게 잡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어디였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단단한 몰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